이제 오늘 진행되는 내용을 통해서 객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이제 정리를 할 건데요. 사실 오늘 건 재미 좀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오늘 내용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주로 살펴볼 11단원까지가 좀 재미가 없어요. 12, 13단원은 차라리 끝내주기 어렵기라도 한데 11단원, 10단원은 9단원까지는 좀 그다. 자, 이 클래스라고 하는 요 표현 방식은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렇게 최신 내용, 오래된 내용은 아니에요. 되게 최신이에요. 그래서 그 ES6에서 이제 추가가 된 개념이고요. 예전에는 이 객체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어요. 아직까지 이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기법이 유효하긴 한데 그 점점 이제 클래스 방식으로 넘어가는 추세예요. 특히 이제 네이버 코딩 컨벤션을 봐도 프로토타입은 그냥 다짜고짜 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무조건 웬만하면은 클래스 방식을 사용해라 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자바스크립트 본래의 기능을 좀 뜯어고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잘못 건드리면은 진짜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 자체가 이제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진짜 전문가가 아니면 잘 안 건드리는 기능이고 이거를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클래스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클래스 방식은요. 자바스크립트 이전에 그냥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었어요. 자바랑 자바스크립트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1도 안 비슷해요. 근데 이 클래스라는 게 생기고 나서부터 자바스크립트가 자바를 굉장히 따라가기 시작을 해요. 지금은 제 체감으로는 거의 자바의 80% 이상을 따라왔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최신 문법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활발하게 쓰이진 않습니다. 아주 안 쓰는 건 아닌데 활발하게 쓰이진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얘를 뭐하러 굳이 하느냐? 일단은 리액트가요. 리액트가 초반에는 클래스 방식으로 모든 페이지를 작성을 했어요. 그때는 얘가 필수가 됐었는데 이제 리액트가 지금 버전이 18이 조만간 나올 텐데 리액트 16부터 클래스 방식은 웬만하면은 권장하지 않고 그냥 옛날처럼 함수 방식으로 짜라. 함수 방식으로 짜는 걸 권장한다. 그렇게 노선을 틀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클래스는 어떻게 되냐면 그렇다고 해서 클래스 방식을 지원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기능들은 그냥 함수 기반을 우선적으로 만들 거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이걸 클래스 방식을 없앤 건 아니에요. 안 하자니 찝찝하잖아요. 자, 근데 이제 결정타. 일반적인 바닐라 스크립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바닐라 스크립트에서 클래스에 대해서 다룰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리액트도 점차 얘를 배제하는 추세입니다. 근데 리액트 관심들 많으시죠? 실무에서 리액트 못 씁니다. 제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실무에서 리액트 못 씁니다. 리액트의 동작 방식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HTML 파일은 그냥 하나예요. 딸랑. 웹사이트에 페이지가 100개가 있다고 해도 실제 HTML 파일은 하나예요. 자바스크립트로 화면을 계속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게 리액트의 동작 원리거든요. 그래서 한 페이지로 다 구성된다라고 해서 싱글 페이지 SPA라고 불러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아무리 화면이 바뀐다고 해도 HTML 파일이 꼴랑 하나면은 실제 URL은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화면을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그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히스토리라고 하는 객체가 있는데 걔를 쓰면은 여기 URL을 내가 맘대로 조작할 수가 있어요. 페이지 이동 안 해도.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데 그럼 내가 중간에 이 URL을 복사해서 브라우저 새로 열고 붙여넣기 하죠? 그럼 그 URL이 실제로 있다 없다? HTML 하나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못 찾아요. 404 떠요. 그래서 중간부터 URL 복사해서 들어가는 게 안 돼요. 첫째. 그래도 그 정도는 뭐 참고 쓸 수 있지. 근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이드 이펙트가 뭐냐면은 결정타가 검색 엔진의 쥐약이에요. 리액트로 만든 웹사이트는 실제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검색 엔진에 노출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리액트로 만든 페이지 사이트의 굉장히 큰 단점이죠. 왜냐하면 실제 실무로 운영하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검색 엔진의 노출이 얼마나 되느냐가 어떻게 보면 그 매출에 영향을 주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탈피하려고 그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고 하는 기술이 나중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념이 리액트에 노드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리액트가 노드의 힘을 빌어서 페이지를 생성해내는 건데 뭐 얘는 실제로 그 모든 URL이 물리적으로 존재해요. 리액트 코드인데 URL이 물리적으로 존재해요. 그것 중에서 가장 끝판왕을 달리는 프레임워크가 Next.js예요. 카카오 페이지가 처음에 쓰기 시작하면서 좀 유명세를 탔는데 그러니까 공부는 리액트로 하고요. 실제 실무에서는 리액트를 가공한 Next.js를 사용해요. 이게 보편적이에요. 근데 얘가 꼭 클래스를 써야 될 타이밍이 다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해놓고 끝판왕에서 나오는 애예요. 쉽게 말씀드려요. 근데 Next.js 같은 경우에는 리액트를 탄탄하게 공부해 놓으시면은 따로 그렇게 뭐 학원까지 찾아다니면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도 Next.js 그냥 반나절 보고 그냥 퉁쳤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세팅 과정만 조금 다를 뿐이지 나머지는 리액트랑 똑같아서 리액트만 잘 공부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거는 뭐 그냥 뭐 유튜브 강의 몇 개 찾아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쨌건 클래스가 그때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가끔 튀어나올 테니까 한 번쯤 받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자, 클래스라는 거는 이제 공부하면 이제 객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게 돼요. 그래서 객체가 뭔지 파악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의 클래스가 뭔지 확인하고 클래스를 기반으로 객체를 정의할 수 있는 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객체라는 게 클래스를 통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객체 구성 요소, 객체가 어떤 것들로 구성되는지 확인하고 그 중에 생성자 멤버 변수 메서드라는 거를 이제 정의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라이빗 멤버 변수를 이해한다. 이거는 나온 지가 지금 이제 딱 1년 됐어요. 작년 10월 달인가에 나온 기능이에요. ES11에서 새로 추가된 기능인데요. 운도 없죠. 그 2달 전에 제가 우리만 개강할 때쯤에 수업 자료를 정리하다가 새로 나온 기능이 눈에 띄는 바람에 여기부터 강의 자료를 다 뜯어붙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신 버전의 내용이 좀 들어갔고요. 이 프라이빗 멤버 변수라는 걸 통해서 게터 세터라는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간의 상속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상속이라는 게 이제 사실 리액트 핵심 개념이거든요. 요걸 이해하시면 나중에 리액트 좀 받아들이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의 기능을 확장하거나 공통 기능을 정의할 수 있고요. 정적 멤버 변수와 정적 메서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자체는 그 비중이 크게 없는데 여기에서 파생되는 싱글통 객체라고 하는 걸 제가 평상시에 그 업무할 때 되게 즐겨 쓰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싱글통 객체라는 거를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서론이 좀 길었네요. 자, 어찌됐건 오늘의 메인 주제는 객체예요. 자, 객체라는 거.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물건이나 대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객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설명하는 어떤 책을 보면은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한 것이라고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대학 때 봤었던 책인데 전 처음에 그 책 보고서 이게 뭔 말이야 싶었어요, 진짜. 그리고 길가에 피어있는 꽃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을 했대요. 진짜 1도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객체라고 하는 거를 제 나름대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한 덩어리로 묶은 단위를 저는 객체라고 정의합니다. 이게 아마 공식적인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일부 어떤 분들은 좀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제 나름대로 정의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묶었냐면은 하나의 변수 안에 비슷한 특성을 갖는 변수랑 함수를 같이 묶어버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 말을 통해서 객체가 뭐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겠죠? 변수와 함수. 자, 객체를 이루는 건 데이터하고 기능이에요. 그 중에서 데이터를 변수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된 변수를 멤버 변수 혹은 프로퍼티 혹은 필드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용어를 되게 골고루 쓰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용어를 이제 다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능은 메서드로 표현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데이터는 명사라고 표현을 해요. 변수는 명사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능은 동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원이라고 하는 객체를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하겠다라고 하면은 명사적인 특성, 이름, 아이디, 그 다음에 뭐 나이, 키, 몸무게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화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사로 표현할 수 있는 거, 가입하다, 로그인하다, 탈퇴하다 이런 것들은 객체라는 대상 안에 이제 함수로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객체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소스 코드가 클래스예요. 자, 이 화면 이제 지울게요. 자, 화면 지우겠습니다. 자, 클래스는 객체 설계도 역할하는 프로그램 소스 코드입니다. 자, 공장에서 하나의 설계도를 갖고 있으면 여러 개 제품을 계속 찍어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클래스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똑같은 구조를 갖는 객체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네. 화면 공유가 안 됐나요? 잠시만요. 제가 메시지를 확인을 못해서 화면 공유 다시 해볼게요. 아까 여기 빔 나왔을 때 그때 같이 끊겼나 보구나. 네, 화면 이제 보이시나요? 화면 공유 잘 나왔을까요? 주민 잘 안 나오나요? 아, 잠시만요. 네, 이거구나. 네, 이제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부분까지, 뭐 지금까지는 여기 있는 텍스트 그냥 쭉 읽어드리면서 그냥 살을 좀 붙인 거고요. 이제 소스 코드 확인할게요.
자, 클래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돼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클래스라고 하는 예약어를 작성하고요. 클래스 이름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블록을 잡아요. 이 블록 안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멤버 변수, 명사적 특성이죠. 그 다음에 생성자라고 하는 형태의 특수한 함수가 하나 들어가고요. getter, setter라고 하는 형태의 또 특수한 함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메서드, 일반 함수입니다. 얘네들이 필요에 따라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공통적인 특성을 갖는다거나 아니면은 똑같은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애들. 그런 애들을 이렇게 한 그릇에다 담아놓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이 클래스를 어떻게 쓰느냐. 일종의 함수 같은 거 만드는 거랑 비슷해요. 자, 그럼 이제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라는 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단 선언 키워드 아무거나 쓰시고요. 변수 이름 하나 잡으세요. 그리고 new 한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명시합니다. 이 이름이요. 그 다음에 마치 함수 호출하듯이 괄호를 열고 닫으면 요 안에 정의되어 있는 이 기능들이 얘한테 모두 부여돼요. 여기에 있는 모든 기능들이 얘한테 이제 부여가 돼서 얘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바스크립트 객체선언은 콘스트 키워드를 쓰긴 하는데 사실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만들면 이 변수가 클래스 안에 정의된 모든 기능을 부여받은 특수한 형태의 변수가 되는데 이걸 객체라고 해요. 그럼 객체는 자신한테 부여된 기능을 점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객체.점 멤버 변수 하고서 값을 대입하거나 객체.점 메서드 하면서 괄호를 열고 닫을 수 있어요. 자, 메서드랑 함수는 사실상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신나게 썼었던 콘솔.로그라고 하는 명령어에서 지난 시간에 이 로그라는 애를 함수라고 해서 제가 다시 소개해 드렸죠.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 콘솔 얘가 객체가 되는 거죠. 소스 코드를 이렇게 보시다가 잘 나가다 갑자기 점이 튀어나왔다. 그럼 왼쪽 건 무조건 객체예요. 점의 왼쪽 거는 무조건 객체예요. 이 콘솔이 객체라고 하는 애고 이 콘솔 안에 로그라고 하는 함수가 들어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아까 제가 객체를 그 비슷한 성격을 갖는 함수들을 묶어놓은 단위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객체가 있으면 그 안에 함수는 결코 하나만 있진 않아요. 함수 하나만 넣을 거면은 객체를 만드는 의미가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콘솔도. 콘솔.로그 그 다음에 콘솔.디버그 콘솔.에러 콘솔.인포 콘솔.원 원이 이 정도의 메소드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얘네가 어떻게 다르냐면요. 자, 이거 그냥 크롬 브라우저 개발자 도구에서 바로 실행해 볼게요. 콘솔.로그 헬로 월드라고 출력하면은 엔터 쳤을 때 여기 헬로 월드라고 메시지 나오죠? 콘솔.인포 헬로 월드 콘솔.디버그 헬로 월드 콘솔.원 헬로 월드 콘솔.에러 헬로 월드. 자, 이 콘솔에 출력되는 요 함수들은요, 메시지의 치명도를 뜻해요. 에러 수준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치명도예요. 시스템에 얼만큼 치명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
메시지의 그 강조 수준을 설정하는 거예요. 로그라고 출력되는 거는 이 디버그랑 똑같은 수준인데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일종의 잡소리. 아무 의미 없는. 인포는 어떤 그 시스템 정보 같은 거 출력할 때. 워닝은 에러는 아니지만 좀 오작동 같은 거 했을 때. 경고, 워닝. 에러는 시스템이 다운될 정도의 치명적인 에러가 발생했을 때. 자, 그러면요, 여기에 그 보시면은 로그랑 인포는 밑에 헬로 월드라고 나왔는데 디버그는 밑에 출력된 게 없어요. 보이시죠? 여기 크롬 브라우저 콘솔에 보면 디폴트 레벨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필터링 할 수가 있거든요. 벌보스까지 선택하면은 여기 디버그가 나와요. 근데 여기 올 레벨스라고 체크가 돼 있죠. 근데 나는 다 필요 없고 그 시스템의 문제를 일으킨 워닝이랑 에러 메시지만 보겠다라고 하면은 걔네들만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출력 내용을 필터링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왜냐면 웹페이지 만들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결과값 확인하려는 이 출력문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걸 만들어 놓고 이제 페이지 지저분하니까 이거 일일이 다 지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거 조정해서 이렇게 조정해서 출력이 안 되게끔 조절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콘솔에 출력할 수 있는 다양한 함수들을 콘솔이라고 하는 콘솔에 출력할 수 있는 다양한 함수들을 콘솔이라는 객체에 묶어서 갖고 있습니다. 자, 콘솔이라는 객체에 대해서 오늘 이제 다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그럼 클래스 작성 패턴. 변수만 정의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변수 없이 메서드만 정의하는 경우,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정의하는 경우.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이에요. 자, 객체라고 하는 개념은요, 원래 그 배열에서 좀 더 출발을 해요. 이게 요즘 언어들, 저는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애들을 이제 3세대 언어라고 표현을 해요. 되게 오래된 프로그래밍 언어 1세대요. 1세대는 C 언어나 C++. 얘네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세대 같은 경우는 C나 C++을 좀 밀어낸 애들. 자바, C샵 이런 애들을 표현을 하고요. 3세대 같은 애들은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뭐 요 정도로 저는 분류를 합니다. 이거는 공식적인 분류가 아니에요. 그냥 저 혼자 편의상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개인 사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문법들이 다 1세대에서 이제 고안이 된 건데 이거를 발전을 하면서 얘네가 차용을 하면서 약간 족보가 꼬여요. 그러니까 이걸 등장한 순서대로 받아들이면 아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좀 편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데 3세대들은 그 족보를 완전히 꼬아놔요. 그래서 1세대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원래 처음에 변수라는 게 있고요. 이 변수에서 배열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배열은 우리 공부했죠. 근데 이 1세대나 2세대 언어의 배열은요. 우리는 아무 변수나 다 때려박잖아요. 아무 값이나 다 때려박죠. 자바스크립트 배열은 이래요. 대괄 열고 1 넣고 A 넣고 true 넣고 이렇게 아무거나 다 때려박을 수 있는데 원래 배열이라면 똑같은 종류의 변수밖에 저장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약이 훨씬 심한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종류의 변수를 이제 한 그릇에다 담으려고 나온 게 구조체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이 구조체에 함수라는 거를 같이 넣어. 구조체는 변수만 묶는 단위예요. 서로 다른 종류의 변수를 묶는 건데 거기에 그러면 우리 함수 말고 변수도 같이 넣어보자. 변수의 함수도 같이 넣어보자 라고 나온 게 클래스와 객체입니다. 이 클래스와 객체가 나온 다음에 등장한 게 맵이라는 개념인데 이 맵이 자바스크립트로 치면은 제이슨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이슨을 이야기하면서도 객체라고 하는 거를 분명히 배웠는데 사실 제이슨 다루는 게 더 쉽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개념 복잡한 애를 보려고 하니까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클래스랑 객체가 먼저 나왔어요. 제이슨은 그 뒤에 한 10년 정도 후에 나온 거예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커리큘럼상 제이슨을 먼저 다루다 보니까 클래스랑 객체가 생소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요. 자, 객체라고 하는 개념은 배열이 같은 종류의 변수만 그룹화하는 한계를 벗어나서 서로 다른 종류의 변수를 그룹화하는 데서 출발해요. 이걸 C 언어의 구조체라고 한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그룹화해 놓은 변수들의 관계를 구현하려고 메서드를 같이 포함한 형태로 발전된 건데 그러면 이제 클래스는 이 구조체 형태부터 따라간다고요. 그래서 변수부터 들어가요. 자, 클래스 키워드에 클래스 이름 넣고 변수를 이렇게 정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 굳이 값들을 이렇게 대입을 안 해도 멤버 변수, 즉 프로퍼티는 생성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변수들은 전부 undefined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객체를 통해서 값의 초기화를 별도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요 첫 번째 코드 한번 볼게요. 자, 멤버 클래스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듭니다. 요 안에 포함하고 싶은 변수들을 넣으시는 거예요. 자, 너를 대입하나 아니면 아무것도 대입하지 않아서 undefined로 나오나 똑같아요. 비어있는 거. 이렇게 만들면 이 멤버 클래스라는 거를 사용해서 new 멤버 클래스라고 해서 M1이라는 변수를 만들면 M1 안에 유저네임과 이메일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M1 자체를 출력해 보면은 여기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구조가 나오고 M1점 유저네임, M1점 이메일이라고 출력하면 각각 널이라고 나올 겁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니까요. 저 멤버 클래스고 유저네임과 이메일이 들어있다라고 10라인 출력 결과 나오고요. 10에 12번 라인은 당연히 널 나오죠. 들어있는 게 널인데. 그러니까 비어있다는 뜻이죠. 자, 근데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일종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붕어빵 찍을 때 쓰는 그 붕어빵 틀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유저네임과 이메일을 내장하고 있는 특수 변수들을 여러 개 찍어내다시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낸 M1과 M2는 구조는 똑같지만 안에 내용물은 각자 다르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유저네임 입력, 이메일. 이 M2에 대해서 유저네임은 철수, M2점 이메일은 뭐 이메일 주소. 이렇게 해서 각각 출력해 보면은 같은 카테고리를 갖고 있는데 그 카테고리 안의 내용물은 서로 다른 거죠.
자, 제가 리드미 파일만 한번 이따 업데이트해서 다시 한번 배포할게요. 이 프로토타입이라는 거를 이제 수업에서 제가 뺐는데 여기에 객체를 설명한 아주 좋은 그림이 있어서 그 그림만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객체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케이스가 여기 그림이 잘 안 들어있지. 객체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게 이거예요. 게임 화면이죠. 자, 이러한 유닛의 특성을 정의하는 클래스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 유닛의 특성, 멤버적인 특성은 체력, HP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격력, 뭐 AP라고 할게요. 어택 포인트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이동할 때 들어가는 스피드. 이런 어떤 특성들이 있겠죠. 그리고 얘한테 기능을 부여해요. 공격해라, 이동해라, 뭐 이런 공격 기능들. 그리고 나서 이런 그 객체를 하나 만든 다음에 보통 이런 게임 보면은 비슷하게 생긴 데 여러 마리 뽑잖아요. 이거를 단순히 대입해서 복사했다라고 하면 그냥 대입 연산자로 쪼르륵 복사했다라고 하면은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어요. 자, 배열이나 제이슨을 그냥 대입을 하면 얕은 복사라는 게 발생하죠. 그거는 원본을 변경하면 복사본도 같이 변경된다예요.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얘네를 한 마리 뽑을 때마다 이거 그냥 대입 연산자로 복사했다라고 치면 그러면은 얘 공격해서 얘 죽이면 얘네 다 죽어요. 원본을 바꾸면 복사본이 같이 바뀌니까요. 게임 망하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얘네는 갖고 있는 특성은 동일하지만 각자가 독립적으로 동작해야 되죠.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클래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객체예요. 그래서 객체지향 설명하는데 제일 좋은 게 게임이에요, 사실은. 실제로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클래스로 만든 객체의 특징은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특성은 똑같은데 각자 따로 노는 거죠. 자, 이거를 일반적인 서비스에 빗대어서 생각하면은 게시판 같은 거 떠올리셔도 돼요. 게시판도 한 그 게시판의 글 항목은 다 똑같은데 안에 내용은 다 따로 있죠. 자, 뭐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메서드만 정의한 함수입니다.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은 용도당 목적이 똑같은 함수들을 클래스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릇으로. 그룹핑한 거예요. 근데 클래스 안에 함수를 만드실 때 메서드라는 게 클래스 안에 소속되어 있는 함수예요. 근데 그때는 앞에 펑션 키워드가 안 들어가요. 자, 그래서 여기 CALC라고 하는 계산기 기능을 갖는 클래스를 정의했고요. 플러스 파라미터 받아서 더해서 리턴, 마이너스 파라미터 받아서 빼서 리턴 이렇게 함수 두 개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 CALC라고 하는 클래스를 통해서 new하고 C라는 객체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얘가 클래스 안에 있는 요 기능들을 부여받아요. 그래서 C.플러스 해서 얘를 호출해서 쓸 수 있는 거고 C.마이너스라고 해서 얘를 호출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하고 2를 전달했으니까 x가 1, y가 2가 되죠. 함수가 이렇게 중첩해서 쓰이면 안에 거 먼저 보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1하고 2를 받아서 더했어요. 리턴했네요. 리턴 값이라는 건 자기가 호출된 자리로 값을 되돌려 놓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1과 2를 더한 결과값, 즉 3을 돌려놓는 거죠. 그러면 콘솔.로그에 3 해서 3 출력될 겁니다. 자, 밑에 마이너스 10하고 5가 들어왔어요. 뺐으니까 결과값은 5네요. 이걸 자기가 호출된 자리에다 돌려놨으니까 여기서는 5가 출력될 겁니다. 3하고 5죠. 자, 요번 글씨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메서드와 멤버 변수를 같이 갖는 클래스입니다. 변수의 스코프라고 하는 개념 기억하시나요? 변수의 유효성 범위라고 소개했었습니다. 걔는요, 자기가 처음 만들어진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보다 상위 블록으로는 빠져나가지를 못하지만 자기보다 그 깊이가 깊은 블록 안으로는 침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클래스 안에 있는 이 변수는요, 모든 함수들이 공유하는 전역 변수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함수들끼리 변수를 공유하게끔 만들고 싶을 때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요. 그래서 멤버 변수는 모든 메서드가 공유하는 전역 변수의 개념이 됩니다. 자, 같은 클래스 안에 소속돼 있는 그 애들끼리 A라는 함수가 B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싶다. 혹은 C라는 함수에서 변수 1이라는 요 값을 갖다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앞에다가 this라는 예약어를 붙여줘야 돼요. 이 this가 뭐냐면 우리 뭐뭐뭐 이런 의미예요. 뭐 우리 강아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런 거 얘기할 때 앞에 붙는 그런 수식어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클래스 안에 있는 자원을 뜻해요. this가 붙으면. 자, 그래서 지금 요 3번 예제 왔는데요. 이제부터 예제 보실 때 중요한 거는요. 저거를 도대체 뭐에 써야 돼라는 생각을 지금 하시면은 이게 내용이 되게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이거를 언제 써야 되는지는 앞으로 차근차근 나올 거예요. 나중에 가면 이제 클래스들이 은근히 많이 나와요. 클래스라는 거 만들면서 뭐 이렇게 쭉 많이 나와요. 그 전까지는 어디서 시작을 해서 변수 값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데이터의 흐름에 집중해 주세요. 이게 그냥 그 값들이 흘러가는 게 좀 정신없어요. 자, 클래스라는 걸 정의했습니다. 클래스도 정의만 해놓고 new 하고서 만들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자, new 해서 이 hello라고 하는 애한테 이 클래스가 갖고 있는 기능을 부여를 다 했죠. 자, hello.setEng라는 애를 호출합니다. 여기부터 쫓아가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hello 자바스크립트라는 내용을 this.message에 복사를 해요. this가 붙으면은 이 클래스 안에서 자원을 찾으면 돼요. 메시지 여기 있죠? 그러니까 hello 자바스크립트라는 내용이 여기로 저장된 거죠. 자, 한 통 끝났으니까 다시 돌아와서요. 그 다음에 say hello라는 애를 호출합니다. 얘를 갖고 왔어요. 얘는 콘솔.로그 한 다음에 this.message를 가져오죠. 그러니까 this.message를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갖다 출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출력되는 내용은 뭐겠어요? 헬로 담겨있던 헬로 자바스크립트가 출력이 되겠죠. 아까 헬로 자바스크립트를 여기 담아놨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 얘를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처음에 영어 메시지가 출력이 될 거예요. 자, 한 턴 끝났으니까 돌아와서 set KOR 여기 가시면 됩니다. 그럼 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라는 내용이 this.message에 저장이 돼요. 여기 내용이 바뀌었겠네요. 자, 끝났으니까 돌아와서 say hello를 호출해요. 자, 그럼 얘도 아까랑 똑같은 걸 호출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을 끌어다 쓸 때 내용이 바뀌어 있죠? 지금 한글로. 그러면 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로 내용이 바뀔 겁니다. 이렇게 이 클래스 안에서는 데이터들이 돌아다니는 게 인과관계가 좀 있고요. 좀 복잡도가 좀 생겨요. 그래서 변수 값들이 어떻게 흘러다니는지에 대한 그 흐름을 일단 따라가시는 거에 집중을 하시면 나중에 가서 아 이거는 이럴 때 쓰는 거구나는 그때 따로 나올 겁니다. 자, 7시 여기까지 할게요. 8시까지 내용 정리하시고요. 10분 쉬었다가 8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자, 다음에 살펴볼 내용은요. 생성자라는 이름을 갖는 특수한 함수입니다. U라고 하는 예약어를 써서 이제 인스턴스가 객체예요. 객체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특수한 함수예요. 주로 멤버 변수의 값을 초기화할 때 씁니다. 자, 용어가 좀
초기화라는 얘기가 또 나왔는데 초기화는 변수에 최초로 값을 대입하는 거를 이야기해요. 자, 생성자는 함수 이름이 컨스트럭처로 이미 예약이 돼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파라미터를 만들 수 있고요. 파라미터는 주로 멤버 변수랑 1대1로 대응이 됩니다. 클래스 레벨에서, 즉 클래스를 만들면서 변수 값을 이렇게 딱 만들어 줄 경우에 객체를 생성하면서 그 변수 값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객체를 여러 개 만들면 그 객체가 전부 똑같은 값을 갖고 시작을 해요. 근데 생성자를 쓰면은 객체 생성 단계에서 멤버 변수의 값을 다양하게 바꿀 수 있어요. 자, 어떤 케이스인지 볼게요. 클래스를 만들면서 이 클래스가 내장하는 변수를 이렇게 딱 이름만 적고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컨스트럭처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면서 이 멤버 변수의 개수만큼 파라미터를 정의합니다. 1대1 대응되게요. 그리고 전달받은 파라미터들을 변수에 하나씩 대입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느냐? 자, 실제로 이제 myUnit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정의했어요. 이 클래스한테 이름, 스피드, 공격력 이렇게 세 개의 특성을 부여했습니다. 자, 만약에 생성자가 없다면 객체를 만들 때 new myUnit이라고 만들고요. 이 객체한테 값들을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줘야 돼요. 뭐 20, 마린점, DPS는 100 이런 식으로 값을 일일이 하나씩 줘야 돼요. 그럼 만약에 특성이 100개면 100줄이 더 필요한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추격해서 만들까를 고민한 결과가 일단 생성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생성자가 있으면 객체를 만들 때 이 생성자가 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자가 파라미터를 갖고 있다면 이 파라미터에 연결될 값을 하나씩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름은 나이트가 되고 스피드는 5, DPS는 10이 되겠죠. 그럼 그게 이렇게 하나씩 대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한 줄만으로 객체 만들고 변수 세 개의 값을 넣어주는 것까지 한 큐에 끝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코드를 축약해서 쓰기 위해서 만드는 게 생성자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dis.name, dis.speed, dis.dps한테 세 개의 값을 전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린.move라고 하면서 이동할 위치를 던전이라고 지정해 줬습니다. 그럼 이제 얘가 실행되는 거죠. 자, 파라미터가 던전이라고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름에는 나이트라는 값이 들어있으니까 나이트가 던전으로 그 다음에 5의 속력으로 이동합니다. 라고 출력이 될 거고요. 어택을 적고 싶었는데 어태치라고 못하는데요. 자, 어택이라고 적어야 돼요. 자, 공격할 대상을 골렘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은 나이트가 골렘에게 초당 얼마의 데미지를 입힙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자, 객체도 배열의 원소가 될 수 있습니다. 팀이라고 하는 배열을 만들고요. 이 배열의 각각 원소를 뉴해서 객체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제 이름과 스피드와 공격력이 각각 세팅이 되죠. 세 개의 원소가 서로 다른 특성을 갖잖아요. 구성은 똑같은데. 자, 배열이니까 반복 도는 게 당연하죠. 자, 그럼 이제 for of라는 구문은 배열을 지정해 줬을 때 이 t가 배열의 원소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거랑 마찬가지죠.
const t는 new my unit 하고서 기사 5, 10 이렇게 만든 거랑 똑같은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이 부분만 반복문 안에 있으니까 한 번씩 바뀌게 돼요. 자, 그리고 각각의 원소를 던전으로 이동시켜서 보스 몹을 공격시킨 겁니다. 자, 코드 실행시키면 여러 개의 객체가 이렇게 동시에 실행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반복문 안에 서 있으니까 여러 개의 객체가 쭈쭈쭈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실제로 지금 이게 일련의 자료 구조를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임들이 다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요. 즉 생성자라 함은 이 멤버 변수의 값을 객체 생성과 동시에 내가 객체 만들면서 값을 이렇게 각각 자유롭게 부여하기 위해서 쓰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은닉성입니다. 멤버 변수나 메서드가 객체를 통해서 접근할 수 없게끔 클래스 내부에 숨기는 기법이에요. 아니 도대체 접근할 수 없게끔 하려면 왜 만드는 건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전 처음에 그랬거든요. 자, 어쨌건 이렇게 숨겨진 변수를요. 프라이빗 프로퍼티 혹은 멤버 변수 혹은 프라이빗 메서드라고 합니다. 얘네들을 만드는 방법은요. 멤버 변수나 메서드 이름 앞에 샵을 붙여서 만들어요. 이게 굉장히 최신 문법이에요. 객체가 중심이 되는 프로그래밍 기법을 객체 지향 언어라고 하는데요. 객체 지향 언어는 멤버 변수가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걸 소스 코드 보안에 안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멤버 변수의 값을 대입할 때 그 일련의 검사하는 루틴을 포함시킬 수 있게끔 하려는 거예요. 자, 요 두 줄은 이따 코드를 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볼게요. 그래서 이제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형태의 변수가 생성이 되면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게터세터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요. 객체를 통한 멤버 변수로의 직접 접근이 소스코드 보안에 좋지 않기 때문에 멤버 변수를 은닉하게 되는데 이 경우 프로그램 객체가 갖고 있는 값에 접근할 방법이 차단되는 거죠. 변수를 만들었는데 접근 못하게 막았어요. 뭐하러 만드냐는 거죠. 그래서 멤버 변수에 그렇게 직접적인 접근을 못해도 함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할당이나 반환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역할을 위해서 하는 함수를 게터세터라고 합니다. 잘못 들어갔네요. 자, 게터세터는 일반 함수랑은 구별이 돼야 되고요. 게터세터를 정의하기 위한 일반 메서드와 구별되는 별도의 구문 형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게터세터를 쓰면은 멤버 변수의 값을 할당하기 전 값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처리 과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용도를 정리하면 생성자는 객체를 만들 때 프로퍼티의 값을 초기화하는 용도고요. 게터는 객체가 저장하고 있는 프로퍼티 값을 조회하는 용도, 리턴하는 애예요. 세터는 객체가 저장하고 있는 프로퍼티의 값을 수정하는 용도예요. 객체 지향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정리하면 모든 멤버 변수는 프라이빗으로 설정하고요. 게터세터를 통해 접근하도록 코드를 작성하는 게 올바른 코드입니다. 자, 형식이 이래요. 멤버 변수를 정의할 때 앞에 샵을 붙여요. 그럼 얘는 이제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었을 때 이 멤버 변수에 접근을 못하게 차단당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쓰면 에러가 나요. 대신에 얘네한테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함수를 짝을 지어서 만드는데요. 이름은 보통 멤버 변수 이름이랑 똑같이 통일합니다. set이라고 붙은 애들이 세터인데요.
파라미터를 통해서 멤버 변수의 그 값을 복사하는 역할을 하고요. get이라고 붙은 애들은 멤버 변수의 값을 리턴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요거에 대한 코드를 볼게요. 자, 일단 하나만 놓고 하나만 먼저 해볼게요. 자, 상성자도 잠깐 지워볼게요. 일단 get하고 set을 지워서 일반 함수처럼 만들겠습니다. set username get username. 유저 클래스라는 형태의 그 객체를 만들었고 멤버 변수는 지금 유저네임 하나만 넣어놨어요. 자, 이걸 만약에 샵이 없이 만들었다면 일단 변수만 넣어보죠. 샵이 없이 만들었다면 객체를 만들고 이 유저.유저네임이라는 값에 뭐라고 넣건 간에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일단 집어넣으면 집어넣는 대로 다 저장되는 거예요. 자, 아니 내가 코딩한 거 집어넣는데 뭐 어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저장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얘기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유저네임에 직접 대입하지 말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들어가요. 뭐 지금 출력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네, 이런 값이 저장이 돼 있죠. 이 유저네임이라는 변수의 값을 직접 넣지 말고 간접적으로 값을 저장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파라미터로 전달된 거를 이 변수에다가 복사해서 넣어주는데 샵이 좀 빠져야 되고요. 이때 요 값이 적절치 않다면 값이 없다면 어떤 경고문을 내뱉고 처리를 중단하는 검사 로직을 안에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 그러면 값이 올바르지 않은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놓고 이 객체를 쓰면 유저라고 만들었을 때 유저.유저네임에다가 빈 문자를 저장해라. 콘솔.로그에 유저.유저네임 이렇게 하면은 멤버 변수의 값을 직접 대입하는 경우는 막을 수가 없어요. 뭐 빈 문자니까 출력되는 게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 값을 넣어도 잘 들어가고요. 근데 아까처럼 빈 문자열에 대해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저.set 유저네임한테 파라미터를 통해서 값을 저장해라라고 하면 이 함수가 값을 이렇게 걸러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값을 반환받기 위한 함수도 별도로 만들어서 쓰면은 짝이 맞겠죠. 근데 이렇게 만든다 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저.유저네임한테 직접 값을 대입하는 걸 막을 방법은 없어요. 자, 그럼 이럴 때 멤버 변수에다가 샵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샵. 그럼 dis.유저네임도 샵이 붙는 거고 여기 dis.유저네임 리턴하는 거 샵이 붙는 거죠. 자, 이렇게 샵을 붙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기 22번째 줄이 이제 에러가 납니다.
유저네임. 응? 값이 저장이 되죠. 코드가 반영이 안 됐나 봐요. 잠시만요. 얘가 노드가 버전이 16.17. 자, 지금 노드 버전상에선 얘가 지금 먹질 않으니까 이걸 크롬 브라우저에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컴퓨터에 깔려있는 버전이 좀 낮아서 샵을 인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 노드 최신 버전에서는 변수에 샵이 붙으면 이 상황에서 에러가 나요. 어떤 식으로 에러가 나냐면은 신텍스 에러라고 하면서 프라이빗 필드, 유저네임에 대해서 must be declared in on 그 including 뒤에 메시지가 클래스. 그러니까 접근할 수 없는 값에 접근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쓰려고 그러면 에러가 납니다. 아,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변수에 샵을 붙였으니까 여기서 샵 붙여서 접근해야죠.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였네요. 이런 식으로요. 접근할 수 없는 프라이빗 필드에 접근했기 때문에 에러가 난다라고 이렇게 에러가 나요. 그러니까 샵이 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getter setter라는 함수를 통해서만 접근해야 되는데 이제 이 샵이 붙은 변수의 전용으로 그 값을 세팅하거나 세팅되어 있는 값을 조회하는 목적으로 함수가 이제 사용되다 보니까 얘네들만을 위한 전용 문법이 나왔어요. 자, 이제 다시 완전체입니다. 유저네임과 이메일이라는 두 개의 멤버 변수를 응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수에 직접적인 접근은 안 돼요. 객체를 생성할 때 값을 최초로 할당하기 위해서 파라미터 두 개를 받아서 대입을 했습니다. 그럼 간접적으로 값이 대입된 거죠. 그 다음에 세터, set이라는 예약어를 놓고요. 함수 이름을 변수와 똑같이 줍니다. 파라미터를 통해서 값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한 다음에 값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로그를 찍고서 처리 중단. 요 if문을 건너뛴다면 파라미터 값을 멤버 변수에 복제합니다. getter는요. get이라는 예약어를 앞에 붙이고 멤버 변수랑 이름을 똑같이 줍니다. 그리고 리턴을 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변수 하나당 이렇게 getter 셋터를 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메일 똑같은 구성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이라고 하는 기능을 수행을 했어요. dis.유저네임이 없거나 dis.이메일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로그를 출력한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앞에는 샵이 붙어 있는데 얘는 샵이 안 붙어 있죠. 자, 요거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밑에 코드부터 보고요. 값이 다 있다면 로그인 되었습니다라고 출력이 되는 거죠. 여기도 샵이 안 붙어 있죠? 요거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getter setter라는 거 만들고 나면요. 쓰는 법이 되게 웃겨요. 자, 객체를 만들면서 생성자를 통해서 값을 줬어요. 로그인을 출력하면은 이제 로그인 되었습니다. 유저네임은 리, 이메일은 리 네이버닷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유저.샵 유저네임이라는 변수에 접근하려면 이렇게 에러가 날 거다라는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유저점 유저 네임한테 값을 빈 값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이제 보세요. 여기 밑에는 지울게요. 자, 유저 네임을 입력하세요라는 값이 출력이 됐죠. 일단 여기서 로그인 출력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로그인 출력 결과 나왔어요. 그 다음 실행되는 코드가 이거예요. 유저점 유저네임에다가 빈 값을 넣었는데 갑자기 유저네임을 입력하세요라고 튀어나와요. 이메일에다가 빈 값을 넣었는데 이메일을 입력하세요라고 튀어나와요. 자, 그럼 이 메시지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이 메시지가 코딩되어 있는 위치를 보면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실행이 됐다고 봐야겠죠. 자, 세터로 명시된 함수들은요. 요 함수 이름을 통해서 일반 변수처럼 사용합니다. 밑에 코드 잠깐 축약을 할게요. 자, 객체를 만들고 유저점 유저네임한테 값을 대입을 하면요. 요런 이름으로 만들어진 거는 샵이 있고 없고도 구별하셔야 돼요. 얘잖아요. 이게 지금 함수 호출이에요. 그래서 빈 문자를 집어넣으면은 걔가 이 밸류로 들어간 거예요. 호출 구조가 되게 웃겨요. 마치 함수인데 변수인 척하는 애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많은 자바스크립트 내부 기능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멋 모르고 설명하는 사람들은 이거 변수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함수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유저 네임한테 헬로월드와 이메일에 helloworld.com이라고 값을 넣었어요. 이것도 세터를 통해서 값을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로그인으로 출했습니다. 로그인으로 출하면 여기서 dis.유저네임이 없다. dis.이메일이 없다. 샵이 있고 없고는 명확하게 구별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샵이 없죠. 요거는요. 변수가 아니라 이 get이라는 함수를 호출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턴해 주는 값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 옆에도 dis.email 샵이 없죠? 요 getter 함수를 호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리턴 값이 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 객체를 통해서 사용되는 마치 변수처럼 쓰는 건데 실제로는 함수인 거죠. 자, 요 밑에 있는 유저네임과 이메일도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이쯤 되면은 도대체 이런 쓸데없어 보이는 짓을 왜 해야 되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내가 만들고 내가 호출하는 건데 저게 뭔 뻘짓이야. 그쵸? 이제 아까 제가 넘어갔던 두 줄을 다시 볼게요. 지금 하고 있는 걸요. 나 혼자 코딩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이거 뻘짓 맞아요. 근데 객체지향 언어라고 불리우는 요즘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절대 혼자 개발하는 상황을 염두하고 고안되지 않았어요. 여러 명이 같이 작업하는 걸 고려하고 작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를 작성하는 개발자 A가 있고요. 이를 활용하는 개발자 B 두 명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자고요. 아까 예제를 놓고 보면은 이 유저 클래스라는 거를 A가 만들고
이 클래스 소스를 받아서 활용하는 기능을 B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A랑 B가 사전에 서로 이제 팀이 다르다고 치면은 사전에 어떤 그 조율이 되어 있어야 이 전체 코드가 원활하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이제 걱정이 된 거죠. 자기가 만든 기능 B가 잘못 건드릴까 봐.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내 안에 내포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게터 세터예요. 에이, 설마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까요? 그럼 아예 둘이 회사가 다르다고 합니다. A가 만든 클래스를 내가 써야 되는데 A가 내가 그 기능을 혹시라도 잘못 쓸까 봐 안에 각종 방어 장치를 넣는 거예요. 회사 다른 애들하고 코딩을 왜 같이 할 일 없잖아요. 그러면 A를 굉장히 네임드 있는 회사로 승격시켜보죠. 지금의 이름은 메타죠. 페이스북 개발자 A가 어떤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클래스를 갖다 써야 되는데 A 입장에서는 잘못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에 여러 가지 방어 코드를 넣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서 개발한 리액트 클래스를 내려받아서 써야 됩니다. 그럼 리액트를 만든 애들 입장에서는 유저, 페이스북 개발자 입장에서 유저는 우리예요. 리액트를 쓰는 건 우리니까. 유저가 잘못된 사용을 하지 않도록 안에 각종 방어 코드를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클래스라고 하는 형태는요. 어떤 오픈소스를 내려받는다거나 아니 어떤 상위 기관에서 만든 거를 우리가 갖다 써야 될 때 그때 이제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페이스북 개발자는 몇 명 안 될 텐데 이걸 내려받아서 쓰는 사람은 몇십만 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몇십만 명들이 잘못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에 각종 방어 기제를 넣어놓는 거예요. 우리 부서끼리 업무할 때도 솔직히 말해서 일정 방어 같은 거를 비롯해서 각종 방어 많이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혼자 작업한다? 저도 이렇게 하네요.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게터 세터가요. 그리고 게터 세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코드도 되게 좀 지겨워져요. 번잡해져요. 양이 많아지니까. 자바스크립트가 아직은 조금 이제 멀었다 싶은 게 이 게터 세터랑 이제 프라이빗 변수라고 하는 게 원래 자바가 먼저 하던 거거든요. 자바랑 자바스크립트는 다른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자바 같은 경우는 요 변수만 딱 만들어 놓고 단축키 몇 번 따다닥 누르면 게터 세터가 자동으로 쫙 생겨요. 그러니까 코드 수십 줄이 그냥 한 번에 자동으로 생겨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아직까지 그걸 정확하게 하는 툴은 없더라고요. 자, 설명이 좀 길었네. 자, 그 다음 개념은 클래스 상속입니다. 자, 어떤 클래스의 기능을 다른 클래스에 상속시킨 후 추가적인 기능을 명시해서 원래의 기능을 확장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A라는 클래스가 있다면 요 A의 기능을 B가 싹 다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B가 자기만의 어떤 메서드들을 추가를 시키면은 결과적으로 A의 기능을 확장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걸 또 확장이라고 이해해야 되는 또 다른 그 이유가요. 상속을 처리할 때 쓰는 키워드가 익스텐즈예요. 근데 익스텐즈는 상속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사실. 상속 그 확장이라는 뜻이지. 그래서 클래스 정의할 때 클래스 이름 뒤에 익스텐즈라고 명시하고 상속받고자 하는 부모 클래스 이름을 지정하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기능의 확장으로서의 상속인데요. 여기는 이제 위에 설명이 이미 다 있기 때문에 바로 코드 들어갈게요. 자, say hello라는 이름의 기본 기능을 갖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영문밖에 출력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내가 한글을 출력하는 기능까지 여기에 추가하고 싶은데 제약 조건이 요 코드를 여러분들이 수정하실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say hello라는 클래스를 상속받는 say hello world라는 클래스를 만듭니다. say hello world는 이렇게 extend까지만 해놓으면은 안에 아무 내용이 없어도 부모가 갖고 있는 모든 기능을 그냥 자기 것처럼 상속을 받게 돼요. 거기에 내가 뭔가 기능을 추가하면은 부모한테 상속받은 기능 플러스 알파를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say hello world 기체를 만들고 나서 ENG 호출하면은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 실행하는 거고 KOR 호출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거 호출하는 거고요. 두 개가 다 동작하죠. 자, 이것도 페이스북에서 리액트를 만드는데 결국은 리액트라는 게 웹페이지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자바스크립트로 웹페이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각종 준비 사항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HTML 태그 정의하고 헤드 태그 만들어주고 바디 태그 넣어주고. 근데 우리는 사실 거기까지는 그 매번 반복되는 작업이죠. 그래서 페이스북 애들이 이런 클래스를 만들어줘요. 클래스 react.component라고 클래스 하나 만들면서 여기에 웹페이지를 표현하는데 필요한 기초 작업들을 얘네가 해줬어요. 근데 이 클래스를 어딘가에 굉장히 깊숙이 꽁꽁 숨겨놔갖고 찾기도 힘들고 우리가 이걸 직접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상태예요. 그럼 우리는 웹페이지를 만들 때 클래스 mypage라는 클래스를 만들면서 extend react.component 라는 애를 상속받고 여기에 내가 만들고 싶은 기능을 만드는 거죠. 여기서 바디 안에 출력하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 react.component라는 클래스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요 명령어를 통해서 페이스북이 어디엔가 내장해 놓은 기능을 우리가 받아서 마치 내 것인 양 쓰는 거구나 라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되게 옛날 소스네. 네. 실제로 이게 리액트로 헬로월드를 출력하는 소스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만들어 놓은 react.component라는 클래스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우리가 상속을 받으면 여기에 있는 기본 기능들을 우리가 굳이 구현 안 해도 다 탑재하고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함수를 만들므로 인해서 이것만 출력하는 거예요. 근데 설마 웹페이지 만드는데 진짜 이것만 나오겠어요? HTML 태그 열고 닫고 바디 태그 열고 헤드 넣고 그런 게 지금 여기 안 보이잖아요. 그런 기본기를 얘가 다 해준다고. 근데 제가 리액트 수업을 몇 번 하면서 익혔던 게 요 부분은 리액트 수업하면서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왜냐면은 기본 문법인데 리액트 공부하면서 기본 문법 설명하느라고 거의 수업 절반을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기초에서 이런 리액트 같은 거 좀 상위 과목 들을 때 필요한 기본 문법들을 좀 보강하려는 게 원래 이 수업의 취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오늘 내용 좀 재미없을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그 꾹꾹 개념들을 이제 쟁여 놓으시면은 나중에 상위 과목 공부하실 때 좀 많이 그 개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뭐 요거랑 구조분해 같은 것들이요. 자, 시간이 좀 많이 실습 시간이 부족하실 것 같은데 5분만 더 쓸게요. 그럼 9시 15분에 뵙겠습니다. 자, 상속에 대한 그 다음 접근이에요. 잠시만요. 갑자기 화면이 뻗었네요. 잠시만요. 자, 여러 개의 클래스 간에 공통 기능을 모아놓는 의미로서의 상속입니다. 자, 어떤 클래스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이 코드들 중에 일부분이 내용이 겹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내용이 겹치는 부분을 수정해야 된다고 했을 때 웹페이지를 예를 들면은 그 열심히 이제 HTML 작업 다 했는데 헤더 푸터 상에서 변경사항이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파일을 다 열어서 겹치는 부분을 다 수정해야 되잖아요. 자, 그럴 때 겹치는 부분을 별도의 클래스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상속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권은 자식한테 그대로 내려오니까 이 파란색 영역을 다른 하위 요소들이 다 물려받을 수 있는데 이때 변경사항이 생겼다고 했을 때 여기만 고치면 변경사항이 자동으로 다른 하위 기능들한테 다 내려가는 거죠. 자, 여러 개의 클래스가 포함하는 기능 중 일부가 동일한 경우 각 클래스로부터 공통되는 부분을 독립 클래스로 추출하고 그 클래스를 상속해서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 기능을 정의하는 부모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부모를 상속받는 자식 클래스들을 정의합니다. 자식 클래스에 대한 객체도 만들어주죠. 자, 이 과정에서 이 부모 클래스가 생성자를 통해서 파라미터를 초기화하고 있다면 그 생성자는 자식 클래스한테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자식 클래스를 통한 객체 생성할 때도 부모가 요구하는 생성자 파라미터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자,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코드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는요. 아까 그 보여드렸던 게임 화면을 다시 한번 가정을 했습니다. 자, 지금 오른쪽에 나오는 얘하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모양이 다른데 같은 종족이에요. 얘하고 얘가 같은 종족이에요. 그래서 양쪽 팔에 칼 들고 있는 애는 근거리 공격용이고요. 얘는 원거리 공격을 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종족이 같으니까 어느 정도 공통 특성이 좀 있다고요. 자, 그래서 아까 칼 들고 있는 애 이름이 질럿이고요. 그 다음에 그 거미처럼 생긴 애가 드라군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개의 유닛을 정의할 건데 공통적인 특성은 같은 종족이니까 종족 이름으로 클래스를 만들고 이 각각한테 상속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그 유닛이 내장해야 되는 속성 중에 똑같은 속성은 여기다가만 코딩하면은 상속이 되는 거고 각각 개별적으로 갖는 특성은 얘네가 각자 그 기능을 확장하면은
자기들만의 고유의 어떤 특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종족이 설마 저렇게 유닛이 한 개만 있겠어요? 여러 개 만들면은 이 프로토스라는 클래스의 특성을 다른 것들이 다 내려받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프로토스라고 하는 클래스는요. 이름, 체력, 공격력 이렇게 세 개의 특성을 가졌고요. 생성자를 통해서 이 각각의 변수의 파라미터 값을 이렇게 전달해서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저장된 결과를 한번 출력을 했습니다. 이름, 체력, 공격력. 자, 멤버 변수가 3개니까 3개에 대한 객터 세터도 3쌍을 만들어야겠죠. 변수를 이제 제대로 됐는지 검사하는 루틴은 불량 관계상 뺐습니다. 이름을 리턴하는 겟터, 이름을 파라미터로 설정하는 세터. 근데 얘네들이 보기에는 함수지만 실제로 쓸 때 마치 변수처럼 쓰는 거였죠. 자, 체력에 대한 겟터 세터, 공격력에 대한 겟터 세터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토스라고 하는 객체가 수행해야 되는 동작을 함수로 만들어요. move. 이동할 위치를 지정하면은 누구누구가 어디까지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공격. 대상을 지정하면은 누구누구가 누구누구를 공격합니다. 데미지 얼마 이렇게 출력을 해요. 자, 이것들을 공통 특성으로 갖고 그 다음에 질럿. 얘는 근거리 공격이니까 칼로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스워드라는 기능을 추가했어요. 그러면서 부모한테 상속받은 기능은 다 내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dis.attack이라고 하면은 우리 집에 있는 어택을 써라라는 건데 지금 여기 어택이 없잖아요. 하지만 상속받은 어택이 있기 때문에 걔를 호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한번 호출하고 그 다음에 한 줄 더 출력했습니다. 자, 드라곤. 얘는 원거리 공격이니까 이제 총으로 쏜 거예요. 파이어. 그래서 일단 어택 이렇게 공격하고 그 다음에 원거리 공격이라고 한 번 더 출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부모한테 생성자가 존재했잖아요. 그러면 이 생성자는 자식한테도 그대로 상속이 되기 때문에 이 자식 클래스에 대한 객체를 만들 때도 생성자가 요구하는 파라미터들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변수들이 얘한테 전달이 됐지만 상속받은 부모를 통해서 부모한테 있는 생성자한테 전달이 돼요. 그럼 질러던 300, 200이라는 값이 자, 여기로 이렇게 각각 전달이 되는 거고 결국 이 값들은 아래 루틴을 통해서 이 변수들에 저장이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move sword, move sword, move fire, move fire 이렇게 객체를 각각 만든 다음에 각각 상속받은 기능과 고유 기능들을 호출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고유 기능 안에서 부모한테 상속받은 어택이라는 걸 또 호출하고 있죠. 그래서 출력 결과가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자, move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sword. 스워드에서 호출하는 게 이거 두 줄이죠. 이런 식으로 어떤 자료를 관리하는 계층을 상상하시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서드 오버라이드라는 개념입니다. 클래스 간의 부모 자식 관계가 형성됐을 때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가 갖고 있는 메서드랑 똑같은 이름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메서드를. 그러니까 부모한테 갖고 있는 메서드를 똑같은 걸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요.
부모한테 그 기능을 상속받는 걸 거부하고 내가 나 나름대로 새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식이 정의한 메서드에 의해 부모 메서드는 가려집니다. 상속을 하고 자식이 메서드를 추가하는 게 기능의 확장이라면 이 메서드 오버라이드는 부모의 기능을 수정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메서드 오버라이드 예제인데요. 아까랑 똑같은 클래스를 한번 복사해서 가져왔는데 이번엔 종족 이름을 바꿨어요. 테란이라고. 얘는 이제 인간 종족이거든요. 자, 생성자 똑같이 준비했고 게터 세터 똑같이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무브하고 어택까지 똑같이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클래스는 앞에 제 거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이름만 바꾸시면 돼요. 자, 이 클래스가 이제 상속되는 마린, 그리고 이 클래스를 상속받는 탱크, 그리고 얘를 상속받는 파이어맨, 이렇게 세 개를 준비했습니다. 이 마린이라는 거는 그 해병 캐릭터인데 그냥 보병이에요. 그 길 다니면서 그냥 총으로 따당하고 쏘고요. 탱크는 진짜 탱크더라고요. 파이어뱃은 화염방사기 들고 다니는 애 있어요. 힘이 좀 세요. 자, 얘는요. 어택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어택이 여기 보시면은 부모가 어택이라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이걸 상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똑같이 이름을 정의한 거예요. 그러면 부모한테 상속받는 걸 거부하고 자기가 만든 걸 고유하게 써요. 요 마린에 한해서만. 여기 플러스가 3개가 들어가 있네요. 이거 지우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탱크는 어택을 하나 만들었죠. 그러면 일단 부모가 갖고 있는 거를 가리고 자기가 만든 걸 쓰는데 그럼 이제 어택이라고 하면은 부모 거를 이제 없애버리고 자기 거를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갖고 있는 것도 좀 아까워. 이거를 그대로 살리면서 뭔가 더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슈퍼점 어택이라고 엮어내요. 슈퍼라는 키워드는 부모한테 상속받으면 기본적으로 다 내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내 거랑 부모 거를 구별하고 싶을 때 써요. 그래서 슈퍼라고 하면 부모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어택이 일단 부모 거를 그대로 한번 재활용을 하고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탱크 객체의 어택으로 호출하면 일단 요 한 줄에 의해서 부모 거를 먼저 한번 호출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내가 추가한 기능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을 위에 거는 완전히 덮어버린 거고 얘는 부모 거를 살려가면서 추가를 한 거고. 마지막 거는 생성자를 제정했습니다. 자, 탱크랑 마리는요, 기본적으로 생성자를 따로 만들지 않고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탱크랑 마린의 객체를 만들 때는 부모가 갖는 생성자, 얘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3개를 다 줘야죠. 근데 파이어벳을 만들 때는 요 생성자를 하나 제정이란 거예요. 오버라이드. 부모께 이거예요. 근데 부모 거를 없애버리고 내가 다시 만들었어요. 그러면 객체를 만들 때 다른 객체들은 부모한테 상속받은 생성자에 맞춰서 파라미터를 줘야 되는데 파이어벳은 내가 새롭게 네임만 갖고 있는 걸 정의했으니까 얘만 주면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름은 설정되는데 체력하고 공격력은 세팅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여기서 체력과 공격력을 500과 50이라고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슈퍼라는 키워드를 함수처럼 씁니다. 슈퍼 키워드는요. 함수처럼 쓸 경우에 부모의 생성자를 뜻해요. 그러니까 상속 과정에서 생성자를 이렇게 오버라이드 하게 되면은 주로
부모가 파라미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다 쓰려니까 좀 귀찮아. 그래서 이제 재정의를 하면서 꼭 필요한 것들만 파라미터를 받고 나머지는 이렇게 고정값을 넣어두는 거죠. 그럼 나는 얘를 호출하지만 여기서 부모를 다시 한번 토스하면서 50과 100이라는 값이 같이 딸려가는 겁니다. 자, 요약하면 부모의 생성자를 오버라이드 하는 경우는 파라미터가 너무 많으니까 객체 생성 과정을 좀 단순화하려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린을 만들어서 어택으로 호출했을 때, 그 다음에 탱크를 만들어서 어택으로 호출했을 때, 파이어벳을 만들어서 어택으로 호출했을 때, 파이어벳은 별도의 어택 함수를 재정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 거를 그냥 만들 겁니다. 자, 그럼 해병 객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해병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독립적으로 따로 만든 거예요. 왜냐면 이 공격 메서드는 그냥 전부 다 공통적으로 공격합니다라고만 출력을 하는데 마리는 공격 방법을 좀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사격을 개시합니다라고 기능을 다시 만든 거죠. 그래서 얘는 다른 방법으로 공격을 했어요. 탱크는 부모가 갖고 있는 공격합니다를 그대로 살리면서 어떤 추가적인 액션을 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 두 줄이 탱크의 어택이 돼요. 화염방사정은 그냥 부모가 만든 기능을 고지고대로 쓴 겁니다. 그 과정에서 체력과 공격력 값이 재정이 된 생성자를 통해서 전달이 된 거죠. 자, 디스 키워드가 현재 클래스나 부모한테 상속받은 자원을 가리키는 예하어인 반면 슈퍼 키워드는 부모의 메서드를 오버라이드하고 있는 자식 클래스 안에서 부모의 원래 기능을 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씁니다. 자, 그리고 슈퍼 키워드를 메서드처럼 쓸 경우 부모의 생성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성자를 통해 전달받은 파라미터와 추가적으로 가공된 파라미터를 부모의 생성자로 전달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에 변화를 주고자 할 경우에 씁니다. 지금 이 클래스에 관련된 특성들을 굉장히 이제 요약본으로 함축해서 이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자바 언어를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바는 요 클래스 이 페이퍼에 있는 하나만 갖고 두달해요. 보통 자바 단과반. 그래서 내용이 되게 원래는 복잡한 이론을 갖고 있는 건데 제가 현상만 이게 간략간략하게 요약을 한 거니까 그냥 요 현상만 있는 그대로 그냥 해석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게 나중에 그 리액트나 아니면 노드 같은 거 공부할 때 어떤 원리가 돼줄 거예요. 자, 이제 예제가 이제 한 두 가지 남았어요. 정적 멤버 변수랑 정적 메서드라는 건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객체들 간에 공유하는 자원이에요. 객체를 여러 개 만들면 이 객체는 갖고 있는 멤버 변수를 전부 독립적으로 관리해요. 근데 여기에 얘네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다리를 놔서 공유하는 변수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방법이 스테이틱이라는 키워드를 접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공유 변수는 객체가 A, B, C 이면은 어떤 객체를 통해서 접근해야 될지 되게 애매해지거든요. 왜냐하면 다 똑같이 한 다리씩 걸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객체를 통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항상 접근을 해요. 자, 커스터머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하나 정의했어요. 자, 커스터머 객체한테 name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요 name을 설정할 수 있는 생성자
네임에 대한 게터와 세터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클래스를 통해서 그 객체를 생성하는 게 객체를 이렇게 손님을 여러 개를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어떤 가게에 들어가는 기능, in이라고 하는 메서드와 그리고 가게에 현재 손님이 몇 명 입장하고 있는지 show state라는 함수, show state 그리고 입장을 했으니까 나중에 이 가게에서 나가는 기능의 함수 out이라고 하는 기능을 만들겠습니다. 자, 요거를 일반적인 변수로 만들면요. this.count, this.count, this.count. 일반적인 멤버 변수로 그 현재 손님이 몇 명인지를 카운트하고 싶은 변수를 만들었다고 치면은 요 카운트라는 변수는 손님을 3명 만들면 요 3명이 전부 이름은 카운트인데 독립적인 변수를 하나씩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카운트가 전부 처음에 0으로 이렇게 세팅이 됐는데 첫 번째 객체한테 카운트를 플러스 1 시키라고 하면 얘만 플러스 1 되지 다른 사람들은 전부 0이에요. 이게 객체거든요. 근데 요 변수에 스테이틱이라는 키워드를 붙이면 요 카운트라는 변수가 전부 공유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플러스 1 시켜도 다른 애들도 다 플러스 1 된 걸 가져가요. 똑같은 값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객체에 걸쳐 있는 공통값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요. in에서 customer.count 스테이틱에 붙은 변수는 반드시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접근해야 돼요. 자, 가게에 들어갔으니까 손님 수 1 증가, 나왔으니까 손님 수 1 감소. 쇼스테이트는 손님 이름 출력해주고 전체 손님 수 몇 명이다 라고 나온 겁니다. 자, 이제 실행해 볼게요. 손님 1을 만들었어요. 그룹으로 이제 그룹 하나 잡아줬고요. 자, 손님 1명 만들고 가게에 입장을 했습니다. 그럼 상태를 보면은 내 이름은 손님 1이고 현재 가게에 들어온 손님 수는 1입니다. 자, 요 C1에 대해서 쇼 스테이트 했을 때 한 명이다라고 나왔죠. 그 다음에 손님 2를 만들어요. C2라고 해서. 그래서 C2를 안으로 입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쇼 스테이트를 호출하면은 C1에 대한 쇼 스테이트를 호출하면 C2가 입장했는데 얘가 알고 있는 손님 수가 2로 바뀌어요. 그리고 C2가 알고 있는 손님 수도 2로 바뀌어요. 같이 손님 수가 2가 되죠. 자, 손님 3번째 손님을 또 만들어서 3번째 손님을 안으로 들여보내요. 그리고 각각의 상태를 출력하면 C1, 2, 3가 갖고 있는 손님 수가 전부 똑같이 3이 돼요. 왜냐하면 스테이틱이 붙은 변수는 모든 객체가 공유하는 똑같은 값이기 때문에 C1이 in 하면서 여기서 이제 카운트가 플러스 1 돼도 1하고 2도 같이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테이틱이라고 하는 값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케이스는 저기 마지막으로 손님 2번, 3번 아웃 시켰어요. 그러면 전체 손님 수는 1명으로 바뀌죠. 이 스테이틱이라는 변수를 가장 잘 표현하는 거는 어떤 게시물을 소개하는 객체다. 게시물의 멤버 변수, 게시물의 내용을 멤버 변수를 이렇게 갖고 있는 객체다 하면은 각각의 게시물마다
내용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전체 게시물 수. 그런 정보는 이 모든 객체가 다 공유하는 공통값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표현할 때 스테이틱을 사용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그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뭔가 이제 만든다라고 하면은 그 웹페이지를 제작하면서 모든 페이지에서 공통적으로 쓰일 수 있는 어떤 재료들을 이런 클래스 같은 형태로 작성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나중에 AJAX라고 하는 기술을 공부할 때 이제 AJAX 처리 모듈을 클래스로 만들게 돼요. 그러면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객체를 생성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new에서 객체 만들고 여기서도 객체 만들고 여기서도 객체 만들고 하면 벌써 3개잖아요. 똑같은 애가 3개나 생기는 거죠. 자, 똑같은 역할을 하는 그 객체를 페이지 여기저기에서 매번 생성하는 거는 컴퓨터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반복 작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었던 내용을 총동원해서 딱 하나만 생성해서 모든 페이지에서 공유할 수 있는 공통된 기능을 만드는 일종의 어떤 코드 패턴을 도출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게 이제 오늘 여태까지 내용의 결론인데요. 자, 오늘 우리가 하는 게 객체지향이라고 했죠. 자, 객체지향 언어의 디자인 패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은 화면 UI 디자인이 아니고요. 설계를 뜻해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어떤 공통된 설계 그 패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도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경험들이 누적이 됐겠어요. 그래서 어떤 걸 작성할 때 이런 수순으로 코딩하니까 코드가 효율적이더라. 뭐 그런 것들이 좀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거 웹사이트 만들 때 많이 쓰는 대표적인 게 싱글톤 패턴, 그 다음에 MVC 패턴, 그리고 DAO 패턴, 마지막으로 서비스 패턴. 크게 이렇게 4가지가 기본으로 칩니다. 전체 31가지 정도 있고요. MVC 패턴하고 이제 DAO 패턴, 서비스 패턴은 이거는 주로 백엔드에서 많이 쓰는 패턴이고요. 싱글톤 패턴은 프론트랑 백엔드에서도 쓰기는 하는데 보통 이제 프론트에서 더 많이 사용을 해요. 이 싱글톤 패턴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자주 쓰는 기능들을 묶어서 하나의 클래스로 작성을 해놨는데 이 클래스를 쓰려면은 내가 객체라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페이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객체라는 거를 계속 만들었더니 결국은 똑같은 기능을 여기저기 복사하고 다니는 꼴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입장에서는 쓸데없이 메모리만 낭비하는 꼴이 되니까 그걸 좀 효율적으로 하려고 객체를 하나만 만들어 놓고 그거를 카드 돌려막기처럼 계속 여러 페이지에서 공유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게 싱글톤 패턴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MVC 패턴 같은 경우는 요즘처럼 프론트엔드, 백엔드가 나눠져 있는 경우에는 쓰이질 않습니다, 거의. 왜냐면은 이게 이제 백엔드에서 M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고요. V는 화면이고요. 컨트롤은 제어부예요. 이걸 백엔드가 다 담당한다는 개념인데 여기에서 V만 따로 뽑아낸 게 리액트예요. 그래서 리액트 책 보면 첫 줄에 리액트는 뷰만 담당합니다라는 얘기가 항상 있어요. 그게 기존의 설계 패턴에서 일부를 따로 분리해냈다는 뜻이고요. DAU하고 서비스는 백엔드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결론은 이 싱글톤 패턴을 할 겁니다. 말 그대로 패턴이기 때문에요. 코드 작성이 기본 왁구가 다 잡혀 있어요. 자, 클래스를 작성할 때요. 요만큼이 거의 그냥 공식처럼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싱글톤 클래스를 작성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거를 복사해서 갖다 붙인 다음에 여기만 붙여요. 여기만. 클래스 이름에 맞춰서 여기만 붙여줘요. 요건 그냥 복사해서 갖다 놓고. 그래도 이게 어떤 과정으로 흘러가는지는 알아야겠죠. 스테이틱이 적용된 은닉된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접근은 못하겠지만 이 CALC라고 하는 거의 객체를 내가 계속해서 생성하려고 했을 때 요 커런트라고 하는 애가 항상 이렇게 걸쳐서 존재하는 거죠. 모든 객체에 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스테이틱이 붙은 거는 객체를 안 만들어도 존재해요. 객체 만들기 전부터 존재하는 애예요. 그 다음에 이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할 때 new를 쓰는 게 아니라 get instance라는 함수를 쓰기로 사전에 약속을 해놔야 됩니다. 얘도 스테이틱이 붙었으니까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합니다. 자, 그럼 이제 get instance를 호출했을 때 얘가 이 커런트에 뭐가 들어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요. 처음에 널이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객체를 만들어서 대입을 하는데 스테이틱은 모든 객체가 공유하는 거기도 하지만 객체가 생성되기 전부터도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객체를 만들면서 스테이틱에다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이틱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객체를 여기다 담아 놓습니다. 자, 그럼 얘가 이제 자기 자신으로 생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걔를 리턴해요. 어찌됐건 객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추출을 하면은 여기가 실행될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얘는 모든 객체가 공유하는 거라 그랬으니까 얘는 안 사라져요. 자, 그러면 아까 만들어 놓은 게 여기 들어있죠. 그럼 if는 건너뜁니다. 그럼 아까 만든 걸 그냥 리턴하는 거죠. 그래서 C1과 C2는 요 커런트라는 애를 각각 참조하게 됨으로써 한 번 만들어 놓은 걸 돌려막기처럼 쓸 수 있게 돼요. 이게 페이지가 거듭될수록 컴퓨터 입장에서는 매번 그 객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한 번 만들어 놓은 거를 여기저기 페이지에서 돌려막기를 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메모리 같은 거를 낭비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냥 뭐 이거 말고 뭐 복잡한 설명 개념 같은 것도 되게 많은데요. 싱글톤은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요 패턴에서 여기만 고치고 동작하는 원리는
기존에 있는 게 없으면은 생성하고 있으면은 아까 만들어놨던 거 딱 돌려막기 하는 애다. 그렇게만 정리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안에다가 메서드를 넣는 거예요. 그럼 이 메서드는 이 메서드들은 C1과 C2가 갖게 되는 기능들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렇게 객체를 리턴 받아서 따로 담는 게 불편하다면 calc.getInstance.method 이렇게 메서드 체인으로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 호출해서 리턴 받는 거나 요 참조 객체나 다 돌려막기 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가 결국은 다 똑같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get instance를 아무리 낭비해서 호출해도 메모리가 낭비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 선에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은 되게 어렵고요. 그래서 요 싱글톤이라고 하는 요 클래스 작성 패턴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살펴볼 이 모듈이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앞으로 페이지 만들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각종 그 기능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갈 거예요. 뭐 AJAX 처리하는 거, util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ES6 문법으로 그 만들 거예요. 만약에 jQuery로 치면은 이게 일종의 플러그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까 저 싱글톤 패턴은 플러그인을 만드는 코드 패턴인 거고 이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플러그인을 갖다 쓸 수 있게 하는 방법인 거고요. 그걸 ES6 방법으로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오늘 거 좀 재미없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쵸. 자, 다음 시간에 그 모듈이라는 개념 하고요. 요거는 금방 끝나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내장 기능. 근데 여기가 예제 파일이 좀 많아서 아마 다음 시간에 다 끝나진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예외 처리, 비동기 처리라는 여기까지만 이제 끝나면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 자체에 대한 소개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HTML 페이지를 같이 놓고서 이제 이야기들이 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 되면은 아마 슬슬 좀 힘든 부분들 지나가고 걔네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웹페이지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좀 살펴보기 시작하는 부분이 시작될 테니까 예, 그때까지 이제 내용 정리 좀 힘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4분이네요. 예, 오늘 요대로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영상은 제가 내일 중에 그 정리해서 올리고 단톡방에 올릴게요. 자,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줌도 이제 종료하겠습니다.